미국 내 16위 규모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파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금리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뱅크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란 은행 산업의 특성 자체가 여러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그 자금을 대출을 높은 이자로 해서 그 이자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인데요. 이렇게 예금을 은행 내에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금주들이 자기의 예금을 한 번에 인출하려고 모든 예금주들이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에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은행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것은 은행 산업의 속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들과 좀 다른 특성이 또 일부 있었는데요. 지금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특히 국채가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투자를 많이 한 상황에서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중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채권의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채권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 투자를 했던 것에서 잠재적인 손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 기업들이 예금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자들이 지금 예금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가지고 있던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금 인출 요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들을 싼 가격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손실을 보게 됐다는 소식이 이런 SNS를 통해서 뉴스가 빠르게 전파가 됐고 그리고 굉장히 큰 액수의 예금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예금 인출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예금이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예금을 인출하려고 이런 모바일 앱들을 사용을 해서 예금 인출을 시도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틀 만에 큰 은행이 파산으로 치닫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특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이런 잠재적인 손실을 금융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사실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업의 특성 자체가 이런 예금들을 특히 은행 내부에 자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이런 파산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건전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영향을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잘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시작이 돼서 전 세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에 어떤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미국의 경제 규모가 크고 저희가 미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의 특성 자체가 부채를 통해서, 또 예금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채인데요. 예금자들을 통해서 또는 투자자들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더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요.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현금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유동성 관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의 특성상 유동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부채 상환에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 파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유동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금융기관의 유동성, 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는 제한량보다 더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정도로 진짜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게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금자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예금이나 투자를 모두 대규모로 인출하는 사태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측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이런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나쁜 뉴스가 있었을 때 예금 인출이라든가 이런 요구에까지 대응해서 충분히 유동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담보 인정 비율을 높여주면서까지 지금 유동성을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들이 지금 원하는 만큼의 유동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인정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낮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그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그 돈의 양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을 상향해 주게 되면은 돈을 빌리기가 같은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양을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을 이제 제공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100%로 담보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그 채권의 액면가를 다 인정을 해준다는 의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인정 비율을 높임으로써 이런 담보를 제공해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할 때, 즉 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를 제공해서 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이때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히 들었던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결국 중앙은행이 이런 시중 금융기관들이라든가 또는 일반 기업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줌으로써 지금 긴급한 자금 그리고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기관들로부터 받게 되는 자산, 담보의 인정 비율을 높여줄 경우에는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하게 유동성을 많이 제공을 해줄 수 있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